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살인 예고 글까지 쏟아지면서 요즘 외출하기 불안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2주 동안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이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살인이 예고됐던 지역 89곳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우범 지역 3,400여 곳에도 자율 방범 인원 2만여 명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검거된 20대 허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허 씨는 당일 새벽 경찰관을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SNS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살인 예비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인 지난달 24일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게재된 뒤 이처럼 살인 예고글을 올려 붙잡힌 사람은 2주 만인 오늘까지 54명입니다. 특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유사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대가 글을 올린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살인 예고 지역과 검거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경찰의 긴급 보고를 받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살인 예고 등 글, 흉기 난동 예고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우범 지역 3,400곳에 방범 인원 2만 2천여 명을 배치하고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혐의가 있는 1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늘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특히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사흘째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도 강화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강하게 제압을 당하는 등 과잉 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성남시 서현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순회역 인근. 경찰 장갑차가 경계에 나섰고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오가며 종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 강남역 등 전국 45곳에 배치된 특공대는 128명. 이 중 11곳엔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고 함부로 다닐 수 없겠구나. 안정감이 드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접근해 있지 않나. 대통령 취임식이나 외국 정상의 방한 등 주로 테러 대응을 위해 동원됐던 장갑차가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된 지 사흘째. 방탄 기능을 갖춘 장갑차 안에서 총기를 사용해 범죄를 제압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테러 행위에 대응하는 목적이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흘 전 서현역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긴 했지만 갑작스런 흉기 난동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 역시 특공대원과 함께 배치돼 위압감을 주면 범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식의 극단적인 조치가 근본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요. 경찰은 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며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한 검문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그 여파인지 어젯밤 경기 의정부에선 중학생이 흉기 소지범으로 몰려 길거리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진압당하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신분도 얘기 안 했고요. 너 이리 와봐 해서 얘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제압을 하면서. 경찰은 해당 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다면서도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째인 오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됩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오후 흉기난동 피의자 22살 최모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진입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인 광란의 질주와 함께 인도 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사건 나흘째인 오늘 차량에 가장 먼저 들이받쳤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그제 MBC 취재진과 병원에서 만난 남편은 함께 길을 걷다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변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참담한 분위기 속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 뜻에 따라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돼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과 장례식장 관계자 등이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경찰은 어제 구속한 최 씨의 혐의에 살인을 추가했습니다. 피해 집계 역시 부상 14명에서 사망 1명, 부상 13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에 치인 다른 피해자 중 닥터 헬기로 병원에 응급 이송된 20대 여성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오늘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경찰은 조만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확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팀은 내일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신상이 공개된 점이나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최 씨 신상 역시 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속보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새만금 잼버리 K-팝 콘서트의 일정과 장소가 오는 11일 전주로 변경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참가국의 잇따른 퇴소로 위기를 맞았던 잼버리 행사. 정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재 제한을 풀겠다는 약속이 곧바로 취소되는 등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K-팝 콘서트. 대회 조직위는 날짜와 장소를 모두 바꿔 오는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과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야영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곳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공연 예정일인 오늘 6일 저녁이면 대원들은 닷새가량 불볕더위에 노출된 몸 상태가 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영진의 병원을 찾았지만 정부는 현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민관이 합심하여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에어쇼가 진행하는 시간에 델타 지역 내 청소년의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원하시는 기자분들이 대집회장 취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조직위는 취재 지원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세계연맹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연맹 측에서 강하게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정해줬는데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는다. 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도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어제 미국에 이어 최대 참가국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철수 뒤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은 5명이 한 방을 쓰고 있고 250명 정도가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며 숙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AAP 통신과 태국 영자 매체 방콕 포스트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의 대회 홍보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탈도 많고 대처에도 문제가 많았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번엔 성범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가 새벽 시간 여자 샤워실에 침입했다는 신고에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인데요. 문제를 제기한 전북연맹의 일부 참가자들은 집단으로 퇴영하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의 여자 샤워실에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샤워를 하던 25살 한국인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다른 남성 대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외국인 남성은 바로 붙잡혔습니다. 샤워용품이 하나도 없고 커튼을 젖혔을 때 쏘리 계속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분을 가렸어요. 자기 필리핀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국인이에요. 대원들은 먼저 조직위 측에 알렸는데도 단순 경고 말고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태국인 남성은 그 사이 관할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조직위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조사에 착수했던 세계연맹 측도 외국인 남성의 실수로 보고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한 이 남성은 대회 전 성범죄 관련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easy for different gender to pass through our showers, and the showers is just curtain canvas. Like when we think of it, when you say it like that, then maybe it's scared. 문제를 제기한 전북연맹 관계자는 참가자 중 일부인 80여 명의 집단 퇴영을 선언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오늘 오전에 80명 전원 이상 퇴소할 방침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성범죄 논란을 경미한 사건이라며 자체 종결하면서 주최 측이 논란을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잼버리 참가국들이 잇따라 대회장을 떠나고 주요 일정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현 정부의 문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정부는 12일까지 잼버리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졌습니다. 야영지 내 폭염, 위생 등 대책을 확실히 살피고 대통령이 약속한 영해 문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잼버리를 챙겼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년간에 약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9달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취임 15달이 지난 현 정부가 그동안 뭘 한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가 아닙니까? 정부와 지자체도 가세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대회 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고 밝힌 반면 전라북도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행안 여가 문체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막대한 예산의 무책임한 사용과 부실한 준비로 국격을 실추했다며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바로간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계속된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이 전기차를 몰고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장거리 운행에는 충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60km를 달리며 나오는 안성 휴게소. 쉬어가는 차량들로 380대 규모의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기 3대가 모두 이용 중이라
빈자리가 없습니다. 충전하러 온 전기차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휴게소로 향합니다. 줄을 쓴다면 한 대가 앞에가 있으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2대만 해버리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음 휴게소는 괜찮을까 가보면 상황은 비슷합니다. 피서 차량뿐만 아니라 평상시 휴게소를 이용해온 전기 화물차들도 충전난을 실감합니다. 더 심하죠.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딴 차들이 예약 충전을 걸어놓고 오게 되면 현재 일반 전기 차량은 약 35만 대. 여기에 최근 전기 화물차가 2년 만에 3배, 10만 7천 대로 늘면서 충전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주들 사이에선 화물차가 충전기를 점령했다는 불만까지 나오는데 화물차주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용달 화물차 기사 유재영 씨. 2년 전 2천만 원이 넘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1톤급 전기 화물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충전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계기판에 뜬 최대 주행거리는 300km였지만 실제로는 200km도 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260이 돼 있다 그러면 1톤을 실으면 200km로 뚝 떨어져요. 막 주행하면서 쭉쭉 빠지는 게 보이고. 다른 전기 화물차들 사정도 비슷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지방도 변에 있는 그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나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이제 본도로 올리는 그런 주행 습관을 갖고 있죠. 현재 고속도로 충전기는 약 1,000대. 심지어 고장도 잦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충전소 정보를 보여주는 어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충전기는 점검 중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어플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뭐 한 2주일, 3주일 정도 있다가 고쳐지는 모양인데 고장난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많이 내죠. 초급속 충전시설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마지막 휴게소 통도사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는 300kW가 넘는 초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50kW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 절반 정도를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취재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70분을 기다린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간 부족과 인허가 문제로 초급속 충전기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말까지 일반 충전기를 포함해 300여 대를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류현준입니다. 중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산둥성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베이징에 이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동북 지역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요동치는 편의점 내부. 난간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도 황급히 밖으로 도망갑니다. 야외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땅이 흔들리는 진동에 놀라 안전한 곳을 찾아 달려갑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주택 126채가 파손되고 2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 노선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50차례가 넘는 여진에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这是村里受损最大的一处房屋，但是房子里并没有住人，因此并没有发生人员的人身危险。 베이징과 허베이성을 강타했던 폭우전선은 동북 지역으로 이동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린성에서는 최고 490mm 물폭탄에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고 1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은 이번 폭우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허베이성 당서기가 베이징의 홍수를 막기 위해 허베이성이 희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연일 들끓는 폭염에 주방에서 불을 쓰며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사 먹으려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 불을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등을 이용하는 이른바 노파이어 간편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져도 최저기온 29도인 가마솥 더위. 저녁 준비에 나선 워킹맘 송정화 씨가 가스불 대신 전자레인지 앞에 섭니다. 귀리쌀밥과 잡곡밥을 2분 만에 데우고 반찬인 함박가스와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10분간 조리해 완성시킵니다. 불만 켜면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불 쓰기가 더 싫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냉면 한 그릇도 평균 10,000원이 넘는 시대. 무더위에 높은 외식 물가까지 겹치면서 불 없이 조리가 가능한 이른바 노파이어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마트의 자체 브랜드 간편식 삼계탕의 올해 매출은 60%가 늘었고 한 대형마트의 5월부터 7월까지 고기류 간편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공식품 맛이 많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자연 친화적인 재료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인위적인 좀 맛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종류도 밥, 국 같은 주식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넣으면 갓 구운 듯한 베이글과 크로아상이 완성됩니다. 한 식품기업이 2달 전 새롭게 내놓은 홈 베이커리 제품인데 지난달 매출이 전달에 비해 77%나 뛰었습니다. 집에서 불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편함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른 더위와 고물가, 긴 장마까지 더해지며 올해 국내 간편식 판매액이 5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걸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보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보도된 당 소속 의원들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을 민주당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의 구속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불체포 특권을 앞세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의원이 최소 19명이고 이 중 일부 의원의 이름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에 대해선 확인 안 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명이 보도된 의원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했다.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 명단을 검찰이 조선일보에 흘린 건 검언유착의 여론 재판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선 구속된 윤 의원이 검찰에 어떤 내용을 진술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겨냥해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공격했습니다.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성력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함께 서약하자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올여름 전력 수요가 내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올여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력 공급 능력은 103.5에서 103.6기가와트인데 산업부는 예비력이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하는 만큼 전력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KBO 역대 3번째 팀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습니다. 윌커슨과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SSG의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과
날카롭고 낙차 큰 변화구까지. 롯데 선발 투수 윌커스는 6회까지 SSG 타선을 상대로 단 한 명의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7회에도 추신수에게 볼넷만 1개 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7이닝 동안 95개의 공을 던지면서 노히트 투구를 펼친 윌커스는 8회부터 개투진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곤 8회 구승민, 9회엔 김원중까지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아 KBO 역대 3번째로 팀 노히트를 완성했습니다. 타선에선 8회 윤동희가 0대0의 균형을 깨트리는 값진 결승타를 뽑아내 대기록 달성과 롯데 3연패 탈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KT 고영표는 국내 선발 투수 가운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습니다. 7회까지 두산 타선을 상대로 삼진 5개를 뽑아내며 한 점만 내줬고 오윤석의 수비 도움까지 받으며 시즌 10승째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터뜨린 황희찬 선수의 감각적인 득점포,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프랑스 렌과의 프리시즌 최종전에 출전한 황희찬. 2대1로 앞선 후반 22분 누네스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골문 오른쪽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죠. 골키퍼가 몸을 날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선 2경기에선 침묵해 조금은 걱정스러웠는데요. 마지막 실전 점검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리그 개막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홈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맨유의 신입 골키퍼 오나나 선수입니다. 전반 23분 골문을 비우고 앞으로 나왔다가 기습 장거리 슈팅을 얻어맞습니다. 호갑주겁 돌아가도 이미 늦었죠.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주고 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동료들이 3골을 터뜨려 패배의 책임에선 자유로워졌네요. 다음부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친선 경기에서 노익장을 과시한 47살 세도로프의 환상적인 개인기입니다. 현역 복귀해도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이홍조가 중국을 꺾고 호주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대회 2연속 우승인데요. 이 상승세 정말 대단하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동풍이 비구름을 불어넣고 있는 영동지방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성 등지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의 강한 소나기 현상은 화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영동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누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북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변동성이 크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수요일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올라오겠고요. 이후 가장 유력한 진로는 목요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해 북한으로 향하는 경로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밤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그 밖에 동쪽 내륙도 차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의 폭염은 절정에 달해서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반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방은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6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